내 이름은 하는별. 아니, 정확히는 하는별이었던 여자라고 해야 할까? 2019년 2월 16일 밤, 나는 평양 만수대 예술극장 무대 중앙에 서 있었다. 수천 개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시선 하나. 최전방 특별 관람석에 앉은 그분의 시선. 김정은. 내가 28년을 살아오며 준비한 모든 순간이 그 15분으로 압축되었다. 손끝 하나, 발끝 하나, 눈빛 하나까지 완벽해야 했다.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무대. 실수는 곧 내 인생의 끝을 의미했다. 조명이 나를 감쌌을 때 나는 더 이상 하는별이 아니었다. 나는 백두산 천지에서 내려온 선녀가 되었다. 하얀 비단 의상이 공중에서 펄럭이며 나의 168cm 몸을 감쌌다. 사람들은 내 긴 생머리가 춤출 때마다 검은 폭포처럼 흐른다고 했다. 내 목은 백조처럼 길고 우아하다고 했다. 내 하얀 피부는 달빛처럼 투명하다고 했다. 특히 나는 여느 무용수처럼 마른 체형이 아니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균형 있는 몸매였지만 가슴이 유달리 컸다. 그게 무용수들의 핸디캡이 될 수 있었지만 날은 볼록 튀어나온 가슴을 언제나 동염해야만 했다. 율동에 지장을 주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 가슴 때문에 신경이 쓰일 때가 많았다. 그래서 오늘은 투명한 테이프로 더 동염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완벽한 춤이 내 파멸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걸. 공연이 끝났을 때 터진 박수 소리. 최고 지도자께서 직접 일어나 박수를 치시는 모습. 그 순간 나는 국가 영웅이 되었다. 그리고 정확히 열흘 후 2019년 2월 26일 새벽 나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사라져야 했다. 살기 위해서. 이제부터 들려줄 이야기는 그 열흘간의 진실이다. 사랑과 질투, 권력과 욕망, 생존과 복수가 뒤엉킨 열흘. 천상의 춤을 추던 내가 어떻게 지옥으로 추락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날아올랐는지. 이것은 나의 고백이다. 2018년 11월 전국 무용 경연대회에서 금상을 받던 날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시상식 무대에 오르는 내 다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내 얼굴은 평온했다. 만경대 예술단에서 7년을 훈련하며 배운 것이 있다면 감정을 숨기는 법이었다. 기쁨도 슬픔도 두려움도 얼굴에 드러내서는 안 되었다. 심사위원장이 내 손에 트로피를 건네주었다. 하는별 동무 축하하네. 만장일치 결정이었네. 감사합니다.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만장일치.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알고 있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평범한 무용수가 아니었다. 나는 주목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이 세계에서 주목받는다는 것은 축복인 동시에 저주였다. 예술단 숙소로 돌아오는 버스 안. 동료들이 나를 축하해 주었다. 하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다. 창문에 비친 뒷좌석의 그 시선을. 강미란 언니. 35세. 나보다 7살 많은 선배 무용수. 예술단의 전 간판 스타. 거울처럼 맑은 버스 창문에 그녀의 얼굴이 비쳤다.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무릎 위에 핸드백을 움켜쥐고 있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나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다. 평양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다. 회색빛 건물들, 붉은 선전 포스터들, 무표정한 사람들의 얼굴. 미란 언니가 날 미워하고 있어. 그 생각이 가슴 한구석을 짓눌렀다. 나는 그녀를 존경했다. 내가 예술단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녀는 이미 전설이었다. 하지만 세월은 무용수에게 잔인하다. 30을 넘기면 몸은 예전 같지 않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리고 나는 21살에 예술단에 들어왔다. 신선하고 젊고 유연했다. 연습실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나는 내 몸이 얼마나 완벽하게 움직이는지 느낄 수 있었다.
내 긴 팔다리는 공중에서 우아한 곡선을 그렸다. 내 척추는 마치 버드나무 가지처럼 부드럽게 휘어졌다. 미란 언니도 그걸 봤을 것이다. 매일, 매 순간, 어둠 속의 거래. 그날 밤 미란 언니는 숙소를 빠져나갔다. 나는 우연히 봤다.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에 나왔다가 그녀가 후문으로 조용히 사라지는 모습을.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밖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 돌아섰다. 이 세계에서 너무 많이 아는 것은 위험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다. 그 남자가 박철민이었다는 것을. 선전선동부 부부장. 권력 서열 20위권 안에 드는 고위 간부의 아들. 그리고 미란 언니가 무엇을 대가로 지불했는지도. 사실 나는 그날 밤 내 방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다. 실내복 차림의 내 모습을 바라봤다. 키 168cm, 긴 생머리가 허리까지 내려왔다. 큰 눈동자는 이상하게도 슬퍼 보였다. 사람들은 내가 웃을 때도 눈동자만은 슬프다고 했다. 나영아. 나는 내 본명을 속삭였다. 한나영. 그게 내 진짜 이름이었다. 은별은 예술명이었다. 별처럼 빛나라는 의미로 예술단에서 지어준 이름. 하지만 나는 별이 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냥 자유롭고 싶었다. 운명의 만남. 그를 처음 만난 건 그로부터 한 달 후였다. 12월의 어느 추운 저녁. 예술단은 평양 대극장에서 공연이 있었다. 외국 무역상들을 위한 특별 공연이었다. 공연 후 리셉션에 몇몇 무용수들이 참석해야 했다. 나도 포함되어 있었다. 넓은 홀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낮은 웃음소리. 나는 구석에 서서 불편한 하이힐을 신은 발을 쉬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다. 공연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키가 크고 단정했다. 무엇보다 그의 눈이 달랐다. 다른 남자들의 눈에서 보이는 그 끈적한 욕망이 없었다. 그의 눈은 맑았다. 감사합니다. 리준혁이라고 합니다. 제중조선족 무역상입니다. 그가 명함을 건넸다. 나는 받아들었다. 한은별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공연의 주역이셨으니까요. 우리는 짧게 대화를 나눴다. 무용에 대해, 예술에 대해. 그는 진심으로 관심 있어 하는 것 같았다. 나를 국가의 자산이 아니라 사람으로 대하는 것 같았다. 리셉션이 끝나고 그가 말했다. 다시 뵐 수 있을까요?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그의 눈을 보는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사람은 다르다고. 어렵겠지만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설렘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28년을 살며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은밀한 만남. 그 후 우리는 3번 더 만났다. 항상 밤이었다. 항상 몰래였다. 나는 숙소 뒷문을 빠져나가 그를 만났다. 위험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4번째 만남의 밤. 12월의 추운 밤이었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준혁 오빠. 나는 어느새 그렇게 부르고 있었다가 나를 끌어안았다. 은별아, 추웠지? 괜찮아요. 그의 품은 따뜻했다. 나는 그 따뜻함에 얼굴을 묻었다.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안전함이었다. 은별아,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 무슨 말이요? 여기서 나가고 싶지 않아?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오빠, 나 너 데려갈 수 있어. 중국으로. 그리고 더 멀리. 자유로운 곳으로. 눈물이 났다. 내가 평생 꿈꿨던 말. 하지만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되는 말. 하지만 어떻게 방법이 있어.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가 내 눈물을 닦아주었다. 은별아, 나랑 같이 가자. 여기서 너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그냥 도구일 뿐이야. 나는 알고 있었다. 그의 말이 맞다는 것을. 오빠,
조금만 기다려줘요. 2월에 큰 공연이 있어요. 그것만 끝나면. 2월? 최고 지도자 동지 생일 경축 공연이요. 내가 동물을 추게 될 것 같아요. 준혁 오빠의 표정이 굳었다. 은별아, 그거 위험해. 그렇게 주목받으면. 알아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어요. 이미 후보에 올랐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눈이 우리 주위에 소복이 쌓였다. 그때 나는 몰랐다. 멀지 않은 곳에서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강미란 언니가, 그녀의 스마트폰 카메라가 우리를 촬영하고 있다는 것을. 동무선정. 12월 말. 최지도원 책임자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알 수 있었다. 공기가 달랐다. 긴장감이 감돌았다. 동무들. 최 책임자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중대한 소식을 전하겠네. 2월 16일 위대한 수령님의 생일 경축 공연에서 한은별 동무가 동물을 추게 되었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최고 지도자 동지께서 직접 지명하셨네. 전국 무용경 연대회 영상을 보시고 감명을 받으셨다고 하네. 내 옆에 앉아있던 미란 언니의 몸이 굳는 게 느껴졌다. 나는 그녀를 쳐다볼 수 없었다. 은별 동무 일어서게. 나는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티내지 않았다. 이건 개인의 영광이 아니네. 우리 예술단 전체의 영광이고 우리 공화국의 영광이네. 완벽하게 준비하게. 네, 책임자 동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미란 언니가 내 팔을 잡았다. 은별아. 네, 언니.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축하해.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다. 오히려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숨어 있었다. 언니, 저는. 됐어. 가봐. 그녀가 내 팔을 놓고 돌아섰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울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미란 언니와 나 사이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금이 갔다는 것을. 미란의 선택.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날 밤 미란 언니는 박철민을 만났다. 고급 레스토랑 옥류관 VIP룸. 그곳은 권력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곳이었다. 미란 언니는 정갈한 한복을 입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박철민이 들어왔다. 미란 동무 들었네. 한은별이 선정됐다며? 네. 속상하겠군. 철민이 소주를 따랐다. 그리고 자신도 한 잔 마셨다. 미란 동무, 아직 기회는 있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그 애에 대한 정보를 원한다고 했었지? 뭔가 발견했나? 미란 언니는 망설였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도 살아야 했다. 이 세계에서 도태되면 끝이었다. 있습니다. 그녀가 스마트폰을 꺼냈다.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에는 내가 준혁 오빠와 포옹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철민의 눈이 번뜩였다. 이 남자가 누군가? 리준혁이라는 자입니다. 제중조선족 무역상으로 알려져 있지만, 하지만 소문에는 중국 국가안전부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침묵이 흘렀다. 길고 무거운 침묵. 중국 정보기관. 철민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미란 동무, 아주 잘했네. 이건 생각보다 훨씬 큰 카드야. 그의 손이 테이블 아래로 내려가 미란 언니의 무릎을 잡았다. 그리고 천천히 허벅지로 올라갔다. 미란 언니는 몸을 굳혔다. 하지만 뿌리치지 않았다. 일단 기다리지. 공연 직후까지. 그때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야. 최고 지도자 동지 앞에서 춤춘 여자가 사실은 중국 간첩과 내통하고 있었다. 얼마나 충격적인 스캔들인가. 철민이 웃었다. 차갑고 잔인한 웃음. 그때 한은별은 끝이야. 그리고 미란 동무, 자네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야. 미란 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소주잔을 들어 단숨에 비웠다. 여러분, 이야기가 긴장되시나요? 내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계속해서 들어주세요. 2019년 2월 16일. 그날 아침 나는 거울 앞에 섰다. 화장을 마친 내 얼굴. 하얀 분이 내 이미 하얀 피부를 더욱 창백하게 만들었다. 빨간 립스틱이 내 얇은 입술을 강조했다. 눈화장은 내 큰 눈을 더욱 크게 보이게 했다. 하지만 거울 속에 나는 낯설었다. 마치 인형 같았다. 아름답지만 생명이 없는. 은별아, 준비됐어? 동료 혜진이가 들어왔다. 응. 긴장돼? 아니, 거짓말이었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손바닥에서 땀이 났다. 은별아, 넌 잘할 거야. 항상 완벽했잖아. 혜진이가 내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고마워. 무대 감독의 목소리가 들렸다. 한은별 동무. 5분 전. 일어설 때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나는 곧게 섰다. 백조처럼 우아하게 걸었다. 복도를 지나 무대 뒤로 향했다. 그때 누군가 내 팔을 잡았다. 미란 언니였다. 은별아. 언니? 그녀의 얼굴이 이상했다. 창백했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마치 밤새 울었던 것처럼. 조심해. 무대 위에서도 무대 아래서도. 언니 무슨. 그냥 조심하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위험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언니 혹시 시간 없어. 미란 언니가 돌아섰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하지만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한은별 동무. 입장.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무대로 걸어나갔다. 조명이 나를 삼켰다. 객석은 보이지 않았다. 오직 빛만이 나를 감쌌다. 음악이 시작되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잊었다. 미란 언니의 경고도, 준혁 오빠와의 약속도, 나의 두려움도. 나는 춤이 되었다. 내 몸이 공중에 떠올랐다. 팔이 부드러운 파도처럼 움직였다. 다리가 우아한 곡선을 그렸다. 내 긴 머리가 공중에서 펼쳐졌다. 나는 학이 되었다. 바람이 되었다. 물이 되었다. 15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동시에 한순간처럼 짧았다. 마지막 동작. 나는 무대 중앙에서 깊이 절했다. 고개를 숙인 채로 나는 들었다. 박수 소리. 처음에는 작았다. 그러나 점점 커졌다. 파도처럼 밀려왔다. 우레처럼 울렸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객석이 일어서 있었다. 모두가 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다. 그리고 특별 관람석. 그분도 일어서 계셨다. 김정은. 그분이 박수를 치고 계셨다. 그 순간 나는 울었다. 무대 위에서 우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지만 나는 참을 수 없었다. 행복의 눈물인지 이별의 눈물인지 나도 알 수 없었다. 독배. 공연이 끝난 후 우리는 귀빈 대기실로 안내되었다. 최고 지도자께서 직접 격려사를 하신다고 했다. 나는 다른 출연자들과 함께 줄지어 서 있었다. 내 옆에 혜진이가 있었다. 그녀의 손이 내 손을 꽉 잡았다. 문이 열렸다. 김정은이 들어오셨다. 우리는 일제히 허리를 숙였다. 모두 수고했네. 그분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부드러웠다. 특히 한은별 동무.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정말 훌륭했네. 우리 인민의 자랑일세. 감사합니다. 최고 지도자 동지. 내 목소리는 떨렸다. 앞으로도 우리 공화국을 빛내주길 바라네. 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분이 방을 나가신 후 다들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최지도원 책임자가 나를 불렀다. 은별 동무, 오늘 저녁 귀빈 만찬에 참석하게. 만찬이요? 당 간부들과의 자리네. 영광으로 생각하게.
책임자의 표정이 묘했다. 걱정스러워 보였다. 책임자 동지, 제가 꼭 가야 합니까? 거부할 수 없네. 이미 명단에 올라갔네. 나는 숙소로 돌아와 한복으로 갈아입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 이상하게도 마치 재물처럼 보였다. 밤의 함정, 저녁 8시, 고려호텔 최고급 연회장, 화려한 샹들리에가 온 방을 밝히고 있었다. 커다란 원탁에는 온갖 진기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다. 하지만 내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테이블 주위에 앉은 남자들의 얼굴만 보였다. 10명 정도의 고위 간부들. 그중 한 명이 박철민이었다. 그의 눈이 나를 훑었다. 마치 사냥감을 바라보는 맹수의 눈빛. 하는별 동무 앉게. 한 간부가 내 옆 자리를 가리켰다. 나는 앉았다. 등을 곧게 펴고 무릎을 모으고 손을 무릎 위에 올렸다. 오늘 공연 정말 훌륭했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재능 있는 동무가 우리 공화국에 있다니 자랑스럽네. 자, 건배. 한 간부가 술잔을 들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잔을 들었다. 하지만 술을 마시지 않았다. 나는 평생 술을 마셔본 적이 없었다. 왜 안 마시나? 우리가 건배하는데. 저 술을 못합니다. 못해? 이런 자리에서 최고 지도자 동지를 위한 건배인데? 나는 어쩔 수 없이 잔을 입에 댔다. 쓰고 매운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기침이 나왔다. 하, 귀엽네. 한 잔 더. 이번엔 내가 따라주지. 술잔이 계속 채워졌다. 나는 거부할 수 없었다. 한 잔, 두 잔, 세 잔. 시간이 지나면서 방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얼굴이 뜨거웠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화장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내가 도와주지. 박철민이 벌떡 일어났다.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야, 동무 상태가 안 좋은데. 그가 내 팔을 잡았다. 강하게. 그는 나를 이끌고 나갔다. 복도로. 하지만 화장실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여기. 화장실이. 내 목소리는 희미했다. 잠깐 쉬어가게. 여기 게스트룸이 있네. 그가 문을 열었다. 나를 안으로 밀어 넣었다. 문이 닫혔다.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왜 이러세요? 나는 뒤로 물러섰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하는별 동무. 박철민이 다가왔다. 그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나와 친해지는 게 동무한테 유리할 걸세. 저는 최고 지도자 동지의 관심을 받았으니 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거야. 하지만 그러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그의 손이 내 어깨를 잡았다. 제발이요. 눈물이 났다. 몸이 떨렸다. 괜찮아. 아프지 않게 해줄게. 미란이도 그랬잖아. 그의 손이 내 목으로 올라왔다. 그리고 턱을 잡았다. 쾅! 그때 문이 거칠게 열렸다. 최지도원 책임자가 서 있었다. 박철민 부장. 책임자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최 책임자? 어떻게? 은별 동무 당장 나가시오. 나는 비틀거리며 방을 빠져나갔다. 복도에 주저앉았다. 울고 있었다. 방 안에서 두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조용히 하시오. 최 책임자, 방금 일은. 박 부장,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최고 지도자 동지께서 직접 칭찬하신 동무를. 나도 그냥 친해지려고. 그런 식으로 술을 강제로 먹여서 방으로 끌고 가서. 침묵. 다시는 은별 동무에게 접근하지 마시오. 이건 경고요. 문이 열렸다. 최 책임자가 나왔다. 나를 발견하고 다가왔다. 괜찮은가? 네. 감사합니다. 일어서게. 숙소로 돌아가게. 그가 나를 부축했다. 은별 동무. 네. 조심하게. 이 세계는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하네. 그의 눈빛에 깊은 걱정이 어려 있었다. 폭풍 전야. 다음 날 나는 극심한 숙취로 깨어났다.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팠다. 위가 뒤틀렸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것은 정신적 공포였다. 어제 일이 보고되면 어떡하지? 박철민이 화를 내면? 나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준혁 오빠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빠, 오늘 밤 꼭 만나야 해. 급해. 답장은 금방 왔다. 알았어. 같은 장소에서 11시. 나는 하루 종일 불안에 떨며 보냈다. 연습실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초췌했다. 마지막 만남. 밤 11시. 나는 숙소를 빠져나갔다. 추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뒷골목의 작은 가게 준혁 오빠가 구석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은별아. 그가 나를 끌어안았다. 나는 그의 품에서 울었다. 오빠, 우리 빨리 떠나야 해. 지금 당장. 무슨 일 있었어? 나는 어젯밤 일을 이야기했다. 모든 것을. 박철민이 한 일. 최 책임자가 구해준 일. 준혁 오빠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개자식이. 오빠 계획을 앞당길 수 없을까? 나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 은별아, 아직 준비가. 브로커랑 연락도 제대로 안 됐고. 오빠, 제발. 나는 그의 옷깃을 잡았다. 느낌이 안 좋아. 뭔가 곧 일어날 것 같아. 나 죽을 것 같아. 준혁 오빠가 내 손을 꽉 잡았다. 알았어. 내가 중국 쪽에 연락해 볼게. 최대한 빨리. 일주일 안에 출발하자. 정말? 응. 약속해. 그가 작은 USB를 꺼내 내 손에 쥐어주었다. 이거 가지고 있어. 여기 탈북 경로, 연락처, 모든 게 다 들어있어. 만약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오빠 무슨 소리야?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내가 연락이 안 되면 이거 가지고 혼자라도 가. 싫어. 오빠 없이는 안 가. 은별아. 그가 나를 다시 껴안았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카페 밖. 검은 승용차 안에서 두 남자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체포. 2월 20일 새벽 4시. 쾅쾅쾅. 문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한은별 동무. 문이 거칠게 열렸다. 제복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다. 누구세요?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잠옷 차림이었다. 국가안전보위부다. 따라오시오. 왜요? 무슨 일인데요? 묻지 말고 따라오시오. 한 요원이 내 팔을 잡아 끌었다. 아팠다. 잠깐만요. 옷이라도. 필요 없소. 그들은 나를 복도로 끌고 나갔다. 다른 무용수들이 문을 열고 지켜보고 있었다. 공포에 질린 얼굴들. 혜진이의 얼굴도 보였다. 그녀가 입을 막고 있었다. 나는 검은 승용차에 실렸다. 차는 평양 시내를 가로질러 외곽으로 향했다. 국가안전보위부 조사실. 차가운 콘크리트 벽. 형광등 하나. 쇠의자. 나는 의자에 앉혀졌다. 손목이 의자 팔걸이에 묶였다. 한은별 동무. 조사관이 책상 위에 사진들을 던졌다. 내 심장이 멎었다. 사진 속에는 내가 준혁 오빠와 포옹하고 있었다. 손을 잡고 있었다. 카페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 남자가 누구인가? 그냥 아는 사람입니다. 내 목소리는 떨렸다. 그냥 아는 사람? 이렇게 껴안고 조사관이 책상을 쳤다. 저희는 이 남자 신원 하나? 무역상이라고. 무역상? 조사관이 비웃었다. 중국 국가안전부 소속 공작원 리준혁. 이게 그 사람 진짜 신분이야.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아니, 아닐 거예요. 동무, 지금 국가기밀 누설 혐의를 받고 있어. 이 남자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우리는 그냥 뭔가, 사랑? 조사관이 내 얼굴 가까이 다가왔다. 자유공화국의 무용수가 중국 첩자와 사랑을 한다고? 그리고 탈북을 계획했지?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USB 찾았다. 내 숙소에서 내 몸이 얼어붙었다.
USB. 준혁 오빠가 준. 내가 의상 주머니에 숨겨뒀던.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나? 탈북 경로, 중국 연락처, 브로커 정보. 조사관이 USB를 내 눈앞에 들이댔다. 이게 뭐냐? 저는 너 지금 사형감이야. 알아? 그 말에 나는 정신을 잃을 것 같았다. 3일간의 지옥. 조사는 3일간 계속되었다. 잠은 2시간씩만 허락되었다. 음식은 하루에 빵 한 조각과 물 한 컵. 같은 질문이 반복되었다. 리준혁과 언제부터 만났나? 무슨 이야기를 나눴나? 국가기밀을 넘겼나? 누가 도왔나? 언제 탈북하려고 했나? 나는 모든 것을 부인했다. 하지만 증거가 있었다. 사진들, USB 목격자들. 2월 23일 밤. 조사실 문이 열렸다. 최지도원 책임자가 들어왔다. 나는 울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다. 은별동무. 책임자 동지. 내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3일간 울고 소리를 지른 탓이었다. 조사관들이 나갔다. 우리 둘만 남았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도 안다네. 책임자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박철민이 이 일을 주도하고 있네. 자네를 제거하려고. 왜요? 제가 무슨. 자네가 그를 거부했으니까. 그리고 자네가 너무 빛났으니까. 책임자 동지, 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침묵. 좋지 않네. 죽나요? 책임자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이 답이었다. 최고 지도자 호출. 2월 25일 아침. 나는 조사실 작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았다. 그때 문이 열렸다. 조사관의 얼굴이 창백했다. 한은별 동무, 일어나시오. 뭐가? 최고 지도자 동지께서 자네를 부르셨다. 세상이 멈췄다. 뭐라고요? 지금 당장 준비하시오. 만수대로 가야 한다. 운명의 심판. 1시간 후. 나는 검은 승용차에 실려 만수대로 향했다. 화장도 못했다. 머리도 묶지 못했다. 3일간 씻지 못한 나는 초췌했다. 만수대 집무실 건물. 나는 긴 복도를 걸었다. 양쪽에 경비들이 서 있었다. 커다란 문 앞. 문이 열렸다. 넓은 집무실. 책상 뒤에 그분이 앉아 계셨다. 김정은. 들어오게. 나는 떨리는 다리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우리 둘만 남았다. 한은별 동무. 네. 최고 지도자 동지. 앉게. 나는 그분 앞 의자에 앉았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김정은이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은 날카로웠다. 사랑했나? 네. 그 남자. 리준혁? 사랑했나?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대답하면 죽음이었다. 하지만 거짓말도 할 수 없었다. 네. 내 입에서 진실이 나왔다. 나도 안 해. 사랑이 뭔지. 김정은이 의자에 기댔다. 자네 공연 봤네. 정말 아름다웠어. 자네는 재능이 있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자네는 큰 실수를 했네. 알고 있나? 네. 중국 정보요원과 내통했어. 탈북을 계획했어. 이건 국가반역죄야. 하지만 나는 믿고 싶네. 자네가 나쁜 의도는 없었다고. 그냥 사랑에 빠진 어리석은 여자였다고.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자네한테 기회를 주겠네. 기회요? 첫째, 모든 걸 자백하고 리준혁에 대한 정보를 넘기게. 그러면 자네 가족은 안전할 거야. 자네는 15년 정도 노동교화형. 15년. 거의 평생이었다. 둘째, 계속 거부하게. 그러면 자네와 자네 가족 모두 처형.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선택하게. 지금. 저는. 그때 문이 노크되었다. 들어오게. 한 보좌관이 들어왔다. 그가 김정은에게 귓속말을 했다. 김정은의 표정이 변했다. 뭐라고? 네,
최고 지도자 동지. 확인되었습니다. 김정은이 나를 바라봤다. 하는별 동무. 박철민이라는 사람 아나? 네. 그가 자네를 어떻게 했나?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이미 끝이었다. 그가 저를 강제로 계속 말하게 해. 나는 그날 밤 일을 이야기했다. 강제로 술을 먹인 일, 방으로 끌고 간 일. 김정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래서 최지도원 책임자가 구해줬나? 네. 김정은이 책상을 쳤다. 나가게 해. 네. 지금 당장 조사실로 돌아가게 해. 내가 다시 부를 때까지.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나갔다. 복도에서 나는 들었다. 김정은의 화난 목소리. 박철민을 당장 데려와. 역전. 그날 밤 조사실에 뉴스가 들렸다. 박철민이 체포되었다. 부정부패, 권력 남용, 여성 성폭행 혐의. 그리고 다음 날 나는 석방되었다. 최지도원 책임자가 나를 데리러 왔다. 은별동무 가세. 어디로요? 일단 나와. 설명하겠네. 우리는 조사실을 나왔다. 처음으로 햇빛을 봤다. 눈이 부셨다. 은별동무, 자네는 무죄 판결받았네. 네. 최고 지도자 동지께서 자네를 믿기로 하셨네. 자네가 고의로 국가를 배신한 게 아니라 박철민의 음모에 휘말린 거라고. 나는 울었다. 안도의 눈물이었다. 하지만 책임자의 다음 말에 얼어붙었다. 하지만 은별동무, 자네는 여기 있으면 안 되네. 무슨. 박철민은 체포됐지만 그의 아버지 박영수는 아직 권력이 있네. 그가 자네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럼 저는 사라져야 하네. 완전히. 책임자가 작은 쪽지를 건넸다. 오늘 밤 10시. 이 주소로 가게 해. 거기서 자네를 중국으로 데려갈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책임자 동지. 그리고 은별동무. 리준혁? 그는 어제 처형됐네. 세상이 무너졌다. 아니, 아니야.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준혁 오빠.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나를 자유롭게 해주려 했던 사람. 죽었다. 나 때문에. 여러분,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갑니다. 나는 어떻게 탈출했을까요? 그리고 서울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2월 26일 밤 10시. 나는 책임자가 알려준 주소로 갔다. 평양 외곽의 낡은 농가. 어둠 속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별? 네. 빨리 들어와. 그는 나를 지하실로 안내했다. 3일간 여기 숨어 있어. 그 다음 강을 건널 거야. 고맙습니다. 고마워하지 마. 이건 최 책임자가 시킨 거니까. 그가 떠났다. 나는 혼자 남았다. 어둡고 좁은 지하실. 나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울었다. 진짜로 울었다. 준혁 오빠를 위해. 내가 잃은 모든 것을 위해. 3일 후 나는 두만강을 건넜다. 3월 1일 새벽. 얼음장 같은 물. 나는 죽을 것 같았다. 브로커가 내 팔을 잡아 끌었다. 빨리, 빨리. 물이 내 허리까지 올라왔다. 추위에 감각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걸었다. 살기 위해. 중국 쪽 땅을 밟았을 때 나는 무릎을 꿇었다. 오빠, 나 살았어. 오빠가 원하던 대로. 중국에서의 악몽. 하지만 자유는 없었다. 중국 연변의 한 집. 브로커가 나를 데려간 곳. 여기서 한 달 있어야 해. 신분증 만드는데 시간 걸려. 네. 나는 작은 방에 갇혔다. 창문도 없는 방.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준혁 오빠의 얼굴. 총살되는 모습. 내 손에서 피가 흘렀다. 그리고 두려움. 언제 잡힐지 모르는. 한 달 후 브로커가 왔다. 한국 가려면 돈이 더 필요해. 얼마요? 3천만 원. 그렇게 많이요? 싫으면 여기 남아. 언제 북송될지 모르지만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나중에 갚을게요. 한국 가면. 알아.
계약서 써. 나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내가 무엇에 서명하는지도 모르고 서울 도착 첫날의 충격. 2019년 4월 15일. 나는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밝았다. 너무 밝았다. 형광등, 네온사인, 스크린. 모든 게 빛나고 있었다. 사람들, 너무 많은 사람들. 빠르게 걷는 사람들. 큰 소리로 전화하는 사람들.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숨을 쉴 수 없었다. 이쪽으로 오세요. 국정원 직원이 나를 안내했다. 조사를 받았다. 몇 시간 동안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나는 대부분을 말했다. 하지만 준혁 오빠에 대해서는 최소한만 말했다. 그리고 하나원으로 보내졌다. 하나원 이방인의 학교. 하나원. 탈북민 정착 교육시설 3개월간. 그곳에서 생활해야 했다. 첫날, 오리엔테이션.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강사가 말했다. 밝은 목소리로. 하지만 나는 알았다. 3개월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교육은 다양했다. 한국어, 경제, 법률, 문화. 자, 이게 스마트폰입니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강사가 시연했다. 나는 멍하니 바라봤다. 터치, 스와이프, 앱, 클릭. 낯선 단어들. 나는 28년을 살았지만 스마트폰을 만져본 적이 없었다.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하지만 나는 바보처럼 느껴졌다. 다른 탈북민들은 금방 익히는데 나만 느렸다. 문화 수업. 한국에서는 나이를 물어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너무 직접적으로 물으면 실례입니다. 존댓말과 반말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요를 붙이면 존댓말이에요. 나는 혼란스러웠다. 북한에서도 존댓말이 있었다. 하지만 다른 방식이었다. 저기요, 저는 합니다. 쟤를 쓰는 게 익숙한데. 아, 그건 너무 딱딱해요. 여기서는 요체를 많이 써요. 나는 노트에 적었다. 하지만 실제로 쓰려니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 경제 교육의 충격. 돈. 하나원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돈에 대한 교육이었다. 여러분,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모든 게 돈으로 이루어집니다. 월세, 식비, 교통비, 핸드폰 요금, 보험료. 강사가 칠판에 적었다. 숫자들이 어지럽게 늘어났다. 기본적으로 혼자 살려면 한 달에 최소 150만 원은 필요합니다. 150만 원. 나는 계산했다. 내가 브로커에게 빚진 3천만 원을 갚으려면 20개월을 한 푼도 안 쓰고 일해야 했다. 불가능했다. 정부 지원금이 있습니다. 정착금 700만 원, 주거 지원금. 하지만 그것도 부족했다. 특히 서울에서 살려면 밤에 나는 침대에 누워 계산했다. 끝없는 계산. 브로커 빚 3천만 원. 월 생활비 150만 원. 집 보증금. 숫자들이 내 머리를 짓눌렀다. 어떻게 살지? 어떻게? 정체성의 혼란. 가장 힘든 건 정체성이었다. 나는 누구인가? 한은별? 한나영? 아니면 이제 만들어야 할 새 이름? 상담 시간. 나영 씨, 한국 이름을 만들어야 해요. 북한 이름 그대로 쓰면 차별받을 수 있어요. 네. 어떤 이름이 좋을까요? 나는 생각했다. 한참을. 서은주요. 서쪽 서, 은의 은, 구슬주. 좋네요. 의미가 있나요? 서쪽으로 온 은혜로운 구슬. 이라는 뜻이요. 거짓말이었다. 아무 의미 없었다. 그냥 듣기 좋은 이름을 골랐을 뿐. 하지만 그날부터 나는 서은주가 되었다. 한은별도 한나영도 아닌 서은주.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설었다. 이 사람은 누구지? 하나원에서의 고립. 3개월간 나는 다른 탈북민들과도 어울리지 못했다. 은주 씨, 같이 점심 먹을래요? 아, 저는. 왜요? 혼자 먹을 거예요? 네.
사람들은 나를 이상하게 봤다. 왜 저 사람은 항상 혼자 있지? 무슨 비밀이라도 있나?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은주 씨, 평양에서 뭐 했대요? 무용수였대요. 헐, 대박. 그럼 혹시 고위층이었던 거 아냐? 맞아. 그래서 말 안 하는 거야. 뭔가 숨기는 게 있어. 나는 더욱 고립되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내 진짜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 나는 김정은 앞에서 춤췄다. 그리고 중국 정보 요원과 사랑에 빠졌다. 그는 내 때문에 죽었다. 이 이야기를 누가 믿겠는가? 그리고 누가 이해하겠는가? 밤마다 나는 울었다. 베개를 얼굴에 묻고 소리 없이 서울로 첫 독립의 공포. 2019년 7월 하나원을 수료하고 서울로 나왔다. 정부에서 지원해준 원룸. 경기도 외곽. 지하철로 1시간 거리. 문을 열었을 때 나는 울었다. 너무 작았다. 5평. 화장실과 부엌이 붙어 있었다. 침대와 책상을 놓으면 꽉 찼다. 하지만 이게 내 집이었다. 내 공간. 짐을 풀었다.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이불, 그리고 하나원에서 받은 물품들. 냉장고를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음식을 사야 해. 나는 지갑을 꺼냈다. 정착금 중 일부. 50만 원. 마트에 갔다. 처음으로 혼자. 마트에서의 패닉. 대형마트. 들어서는 순간 나는 압도당했다. 너무 컸다. 너무 밝았다. 너무 많았다. 통로마다 상품들이 넘쳐났다. 과자, 라면, 음료수, 과일, 채소, 고기. 사람들이 카트를 밀며 빠르게 지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쌀부터 사자. 쌀 코너를 찾았다. 하지만 종류가 너무 많았다. 신동진, 추청, 일품, 현미, 찰밥. 가격도 천차만별. OKG에 2만 원부터 5만 원까지. 어떤 걸 사야 하지? 나는 가장 싼 걸 집었다. 과일 코너. 사과 한 개에 3,000원. 3,000원? 사과 하나에? 북한에서는 사과가 귀했다. 하지만 이렇게 비싸진 않았다. 나는 사과를 내려놓았다. 대신 바나나를 집었다. 더 쌌다. 계산대. 물건들을 카트에 담았다. 쌀, 라면, 바나나, 계란, 우유, 빵. 32,000원입니다. 계산원이 말했다. 나는 현금을 꺼냈다. 손이 떨렸다. 32,000원. 이것뿐인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무거운 쌀 봉지를 들고 나는 계산했다. 50만 원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한 달이 안 될 것 같았다. 언어의 장벽. 며칠 후 나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구인 광고를 봤다. 편의점, 카페, 식당. 편의점에 들어갔다. 저기요, 구인 광고 보고 왔는데요. 점주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어디서 왔어요? 북한에서 왔습니다. 점주의 표정이 변했다. 아, 미안한데 이미 구했어요. 하지만 아직 광고가 붙어 있던데요. 아, 그거 떼는 거 깜빡했네. 미안해요. 나는 알았다. 거짓말이라는 걸. 다음 가게, 그 다음 가게 같은 대답들. 이미 구했어요.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손님 응대가 중요한데 말씨가. 말씨. 나는 거울 앞에서 연습했다. 한국 억양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어색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북한식이었다. 합니다가 아니라 해요. 입니다가 아니라 예요. 혀가 꼬였다. 무용학원 마이너스 유일한 길. 한 달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일자리를 못 찾았다. 돈이 떨어지고 있었다. 30만 원 남았다. 어느 날 거리를 걷다가 작은 댄스 학원을 봤다. 무용 강사 구함. 내 발이 저절로 멈췄다. 나 춤은 출 수 있어.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안녕하세요. 무용 강사 자리가 아직 있나요? 원장이 나를 봤다. 40대 여성.
경력이 있어요? 네. 북한에서 만경대 예술단에서 7년간 무용수로 활동했습니다. 원장의 눈이 커졌다. 만경대 예술단? 진짜요? 네. 춤 한번 춰봐요. 지금 나는 신발을 벗었다. 연습실 중앙에 섰다. 음악이 흘렀다. 그 순간 나는 변했다. 더 이상 서은주가 아니었다. 나는 다시 하는 별이 되었다. 내 몸이 움직였다. 7년간 훈련된 몸. 완벽한 라인. 우아한 동작. 3분간 춤췄다. 멈췄을 때 원장이 박수를 쳤다. 대박. 진짜 프로네요. 언제부터 일할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좋아요. 시급은 10,000원. 하루 4시간. 일주일에 5일. 어때요? 나는 계산했다. 시급 10,000원, 4시간 5일, 4주 80만 원. 브로커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하지만 당장 굶지 않을 순 있었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무용 강사의 날들.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5살부터 12살까지.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선생님, 저 못하겠어요. 선생님, 쉬 마려워요. 인내심이 필요했다. 북한에서는 훈련이 엄격했다. 실수하면 혼났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다. 은주 선생님, 너무 엄격하시지 마세요. 애들이 무서워해요. 원장이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익숙한 방식이, 여기는 북한이 아니에요. 애들은 재미로 배우는 거예요. 즐겁게 가르쳐 주세요. 나는 바꾸려고 노력했다. 미소 짓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지만 어색했다. 가면을 쓴 것 같았다. 아름다움의 저주. 내 외모는 문제였다. 168cm. 긴 생머리. 큰 눈. 하얀 피부. 사람들이 쳐다봤다. 길거리에서, 지하철에서, 마트에서. 와, 쟤 봐. 완전 예쁘다. 모델인가? 연예인 아냐? 시선이 불편했다. 나는 눈에 띄고 싶지 않았다. 숨고 싶었다. 어느 날 지하철에서 한 남자가 다가왔다. 저기요, 혹시 시간 있으세요? 제가 엔터테인먼트 회사 스카우터인데요. 연락처 좀. 죄송합니다. 나는 도망쳤다. 말 그대로 뛰어서 다음 역에서 내렸다. 숨이 찼다. 관심받고 싶지 않아. 주목받고 싶지 않아. 북한에서 주목받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나는 알고 있었다. 이후 나는 항상 모자를 썼다. 마스크를 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외로움의 무게. 6개월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혼자였다. 일하고, 집에 가고, 자고, 일하고. 친구가 없었다. 학원 동료들과도 거리를 뒀다. 은주 씨, 우리 오늘 저녁에 회식인데 같이 가요. 죄송해요. 다른 약속이 있어서요. 거짓말이었다. 약속 같은 건 없었다. 하지만 나는 갈 수 없었다. 술자리에서 사람들은 과거를 묻는다. 어디서 왔는지, 뭘 했는지.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집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다. TV를 켰다. 이해할 수 없는 예능 프로그램.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하지만 나는 웃을 수 없었다. 창밖을 봤다. 빌딩에 불이 켜져 있었다.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나만 혼자인 것 같았다. 전화기를 들었다. 연락처가 몇 개 없었다. 학원 원장, 부동산, 브로커, 통화 기록이 없었다. 문자도 없었다. 나는 투명 인간이야.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게 내가 원하던 자유인가? 준혁 오빠가 보고 싶었다. 미칠 것 같았다. 그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 그의 포옹이 그리웠다. 하지만 그는 없었다. 영원히. 나는 베개를 껴안고 울었다. 소리내어. 아무도 듣지 않았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이게 자유였다. 정체성 찾기. 1년이 지났다. 2020년. 나는 여전히 댄스 학원 강사였다.
여전히 혼자였다. 하지만 조금씩 변했다. 한국말이 익숙해졌다. 요체가 자연스러워졌다.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쓸 수 있게 되었다. 지하철 노선도를 외웠다. 편의점에서 키오스크로 주문할 수 있게 되었다. 작은 것들, 하지만 의미 있는 것들. 어느 날 거울 앞에 섰다. 2년 전과 다른 내 모습. 머리를 짧게 잘랐다. 어깨까지. 더 이상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가 아니었다. 화장을 배웠다. 유튜브를 보며 이제 좀 더 한국 사람처럼 보였다. 옷도 바뀌었다. 더 이상 딱딱한 정장이 아니라 청바지와 티셔츠. 나는 서은주야. 거울 속 내가 대답했다. 나는 서은주. 한국 사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나는 이곳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국정원과의 협력 결정. 2021년 봄. 한 남자가 학원으로 찾아왔다. 서은주 씨? 네. 국가정보원입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내 심장이 뛰었다. 무슨 일인지. 근처 카페. 우리는 조용한 구석에 앉았다. 서은주 씨, 아니 하는별 씨. 당신의 과거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 앞에서 춤춘 무용수. 사라진 여자. 우리는 당신이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정보요? 북한 예술단 내부 구조. 고위 간부들의 비리. 그들의 약점. 그런 걸 왜 우리와 협력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대가는 있습니다. 무슨 대가요? 당신이 원하는 것. 나는 잠시 생각했다. 박철민. 네.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싶어요. 그게 제 조건입니다. 요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합니다. 그날부터 나는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은주는 어떻게 복수를 이뤄낼까요?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제 클라이막스입니다. 2023년 나는 유튜브를 시작했다. 북한 예술인의 진실. 가면을 쓰고, 목소리를 변조하고, 첫 영상 나는 김정은 앞에서 춤춘 무용수입니다. 조회수가 폭발했다. 100만, 200만, 500만. 댓글들이 쏟아졌다. 진짜예요? 믿기지 않아요. 용기 있으시네요. 매주 나는 진실을 이야기했다. 권력자들의 추악함, 예술가들의 고통, 그리고 박철민. 그의 이름을 여러 번 언급했다. 최종 복수. 2024년 3월. 국정원 요원이 전화했다. 서은주 씨, 박철민이 숙청되었습니다. 정말요? 당신이 제공한 정보가 북한 내부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는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나는 복잡했다. 복수는 달콤했다. 하지만 공허했다. 준혁 오빠는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책을 출간했다. 사라진 무용수.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았다. 세상의 얼굴을 드러냈다. 저는 하는별입니다. 그리고 서은주입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이번에는 자유의 춤이었다. 막이 올랐다. 나는 춤췄다. 내 춤에는 생명이 있었다. 자유가 있었다. 박수가 터졌다. 나는 웃었다. 진짜 웃음으로. 하는별은 사라지지 않았다. 변신했을 뿐이다. 그리고 다시 춤추고 있다. 지금의 나의 몸은 서서히 자유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하늘거린다. 과거처럼 나비가 되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나비처럼 춤추고 있다. 지금까지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평양 그날이었습니다.